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송한 경우가 제가 한국경제TV 와서 딱 2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번개팅 같이 하는 방송,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이런 방송 때 살펴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아주 주옥 같은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옥 같은 종목군들을 어떻게 왜 보게 되는지 부담 없이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날 연휴신데 부담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이런 방송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매일같이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것보다 가끔 이렇게 안 하던 방송도 이벤트로 한번 해야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자, 그러면 방송 보도록 할까요? 오늘 강의 주제는 5월에 투자의 맥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특집 방송으로 꾸며 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시각으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도 하고 우려도 하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장들이 계속 펼쳐질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오늘은 5월 FOMC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인 종결선언이다. 제가 그렇게 오늘 강의 주제를 잡았어요. 오늘 강의의 큰 타이틀은 5월의 특집 방송이지만 강의 제목은 FOMC가 실질적으로 금리 종결선언을 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의 한 연설을 이리 곱씹어보고 저리 곱씹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원어를 통해서 살펴봐가면서, 그래서 저 박한샘은 한국 증시의 5월의 대장주는 앞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길게는 8월달까지 이쪽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여러분들하고 가감 없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야, 틀릴까 맞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감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너무너무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오늘 같은 날 일하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마치 수영을 좋아하듯이 그러면서 방송을 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이제 이론적인 정립도, 그러니까 나 혼자 주관적으로 이해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더 정립도 되고 체계도 세우게 되고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참 감사한 날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어제 이제 FOMC 제롬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금리 인상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5월에서 5월 3일이 어제 발표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하기 11일 지나서 6월 14일, 6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12일 지나서 7월 26일. 그래서 11, 12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3월
5월 3일에서 6월 14일, 6월 26일, 그 다음에 8월에는 FOMC가 없어요. 1년 8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9월이면은 거의 이제 끝나가죠. 제가 그런데 왜 실질적 금리 종결이라고 말을 하느냐? 네, 허리,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척추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낙하산 훈련을 받은 사람, 낙하산을 탄 사람들의 가지는 척추, 끝 모서리가 다 다른 형태죠. 그래서 30살 때부터 이 척추가 65세 정도 나이가 된 척추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20년 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좀 아프나. 여름에는 안 아파요. 찬바람 불 때 아파오는. 네. 그래서 지금 잘 덕분에 국가 유공자로도 선택이 되고 저도 몰랐는데 2년 전에 신청했더니 됐어요. 당연히 병원 기록이 있어서 수술했던 거 당시 기록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국가 유공자는 아니네요. 보훈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연금도 나오고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 FOMC 발언이 왜 우리들한테 긍정적인지, 그리고 왜 앞으로 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부분은 이 제롬 파월의 의장이 이야기한 어제 전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그래서 체어 파월 프레스 컨퍼런스, 그렇죠? 그래서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May 2022년 5월 3일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5월 달에 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 말로 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글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Good afternoon. Before discussing today's meeting, let me comment briefly. 어쩌고 저쩌고 이제 banking sector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신 것들이 여기에 보시면 2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특집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FOMC에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관점인 거예요. 저의 관점이고 제가 잡은 물고기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네이버를 이렇게 키십니다. 네이버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이렇게 FOMC라고 치세요. FOMC 이렇게 FOMC. 디스커 수술도 보훈 대상이 되네. 저는 퇴행성 관절염은 보훈 대상이 아니고 왼쪽 무릎 수술, 군대에 있을 때 왼쪽 무릎 수술 때문에 의가사제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거든요. 이제 그 끝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래서 20년 지나서 혹시 몰라서 물어봤더니 당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그때 당시 신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FOMC라고 치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FOMC 미국 공개 연방시장위원회라고 나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죠. 얘를 누르세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FOMC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십니다. FOMC 홈페이지 연결이 되셨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 뉴스 이벤트를 누르세요. 뉴스 이벤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사실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1년에 FOMC 회의가 8번이 있어요. 매년. 주식을 해가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금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금 가격이라든가 이거는 바뀌잖아요. 이 네 가지 것이 그냥 환율이라든가 이것과 주가의 관계. 근데 황우석 박사 테마주라든가 바이오 테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는 K 방산 테마, 북한이 핵미사일 쐈을 때는 핵 관련 무슨 화학물 그 제독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테마, 조선이 움직일 때는 조선 테마, 옛날에 태양광 테마,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여전히 미국 금리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한 지 내가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FOMC 회의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 방식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FOMC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썸머 타임이 해제됐기 때문에 썸머 그 한국 시간 미국 시간으로 2시 반, 참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 정도에서 3시 정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보통. 그러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뉴스 이벤트라고 제가 방금 눌렀잖아요. 요 하는 발표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한 새벽에 들으시면 돼요. 영어 모르셔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냐면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발표를 한 날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한 2시 반에 발표해서 한 4시 정도 되면 결론 금리 인상했으면 인상했다 발표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4시 정도 되면. 그러면 여기 FOMC 스테이트먼트라고 있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라고 있는데 여기 PDF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왜 금리를 올렸는지 PDF 파일로 다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보관하고 있으시다가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번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걸 바탕으로 해서 새벽에 FOMC 회의 발표가 이제 끝나면 발표할 때 미국 시간으로 3일이니까 4일날 한 4시에서 이제 5시 사이에 요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럼 6월 14일이니까 이제 15일날 또 듣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침에 한 7시 정도에서 6시 정도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미국 이렇게 발표했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FOMC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FOMC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종결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한국 증시에서 대장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하고 하루 지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앞으로 흐름을 그렇게 짚어보고, 그리고 어제 목요일장에서 실제 시장이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였고, 그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어떻게 됐는지. 방금 그 파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방금 눌렀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을 이제 전문을 저장을 좀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있었던 거를 요약한 겁니다. 방금 있었던 부분을 이제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서머리라고 했고 FOMC에서 이제 요약해서 올려줘요. 이렇게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바로 새벽 한 4시, 5시 정도 되면.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한 거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 기준으로 2시에 발표했네요. 한국 시간으로 되면은 그럼 한 이제 뭐 4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액티비티하게 잘 expanded 확장이 돼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 퍼스트 쿼터 1, 4분기 뭐 어쩌고 괜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은 뭐 최근 이렇게 잘 뭐 해가면서 낮은 실업률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뭐 그래가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2%.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2%. 자, 잘 보세요. 2%, 2%, 그리고 또 2%. 2%라는 단어가, 인플레이션 2%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영어를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 신경 쓰실 필요 없냐면 저도 저거를 가지고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방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FOMC에서 저거 갖고 이렇게 방금 눌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뭐 요약본을 받아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놓고 방금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번역이라고 나오잖아요. 네이버에서 번역하면 파파고가 번역해주고,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에서 번역하면, 구글에서 번역하면 한글로 또 이런 식으로 또 다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역의 어떤 그런 완성도가 높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이거 갖고 또 막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왜냐면 얘가 의역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완벽하게 의역해 줍니다. 방금 했던 그 영어 그대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의역 이거 번역본도 보고 그것도 보느냐면, 경제적인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렇게 해서 보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영어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방금 했던 그 영어 원문이에요. 영어 원문을 네이버 팝하고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번역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네. 예. 뭐 경제 활동은 1분기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는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있다. 이게 이제 걱정된다는 거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그래 가면서 어쩌고 해가면서 이번에 FOMC 위원회는 2%의 비율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래 가면서 연방이 기금금리 목표를 5%와 5.25%로 올리기로 이번에 결정했다는 거죠. 왜? 2% 인플레이션을 2%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약간 안 와닿는데, 영어로 놓고 보면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금리를 올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2%라는 것에 계속 타겟이 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리얼하게 보기 위해서 원어로 한번 방금 보셨던 거, 그러니까 한글로 저게 다 번역이 되니까 제 얘기는 전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어로 한번 잠깐 더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 어디 갔어? 저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저장 그렇게 보는데요. 방금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한글로 다 번역이 실시간으로 되니까 새벽에 발표할 때 그대로 나오자마자 바로 번역돼요. 파파고가 5%에서 5와 4분의 1, 그러니까 5.25%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렸다는 겁니다. 왜 올렸느냐?
0%에서 5%까지 결정했다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왜 올렸냐면 이것 때문에 this goals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 금리를 2%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추는 거.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가면서 그 2%라는 단어가 금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2%의 인플레이션, 리턴 인플레이션. 우리가 리턴이라는 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2%. 자, 잘 봅니다.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리턴 인플레이션. 리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에 FOMC의 발표는 FOMC를 발표한 거는 사실은 금리가 올린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착각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해하고 계신 거 이걸 쓰는 게 낫겠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하고 계신 거 미국 정부는 무조건 옳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오해하고 계신 거. 정부 FOMC 제롬 파월 FOMC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아닙니다. 두 번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국민의 복지와 부국, 윤택함을 위해서 한다? 아닙니다. 이게 오해예요. 세 번째, FOMC는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오해만 풀려도 많은 부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FOMC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한다. 아닙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이렇게 FOMC가 일할 것 같죠?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건전한.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금리를 0%에서부터 10번을 올려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왔어요. 0.25이었던 일정한 주에서부터는 5.25까지. 아까 타겟 인플레이션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밴드를. 말한 거에 이미 다 도달됐습니다. 한국은 3.5니까 제로금리에서부터 계산해보면 현재 미국은 5고 1.5%의 사실 격차거든요. 자, FOMC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FOMC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달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예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죠. FRB가. 그 FRB에다가 민간인들을 확장시켜서 집어넣어서 총 19명의 FOMC 위원들이 있거든요. 참여하는 게. 투표권은 12명만 있지만. 자, 그 존재가 바로 FOMC입니다. 사람들은 미국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부 기관은 아니에요, 전혀. 민간인, 새마을 조합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달러 발행권을 갖고 있는 거죠. 달러 발행권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FRB가
자, 그래서 FRB가 달러 발행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달러의 발행권. 그냥 종이에다 막 찍어서 하면 그게 돈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 FRB가 갖고 있죠. 그리고 그 FRB 위원들 7명에다가 몇 명이 더해진 겁니까? 그렇죠. 총 12명. 이게 FOMC거든요. 이거는 각 지역의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미국 연방의 위원들입니다. 연방의 위원이니까 좀 이상한데 옛날에 이제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건 몇 명이냐? 돌아가면서 해요. 자기들끼리 뉴욕주만 있고. 여기 7명은 붙박이고요. 대통령이 1명 임명하고 뭐 여기 갖고 총 7명이고 여기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12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5명. 그래서 여기 7명 더하기 5명. 요게 이제 총 투표권입니다. 12명. FOMC 위원은 19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도 있고 경청권이 있어요. 그러나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는 7명 더하기 5명, 선발된 5명만 해서 총 12명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FRB가 FOMC까지 장악함으로써 금리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미국 정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태인 기구, 유태인들끼리 만들어진 단체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대공황 났을 때. 그때 대공황 났을 때 미국이 망하니까 유태인들한테 돈을 빌려가면서 화폐 발행권을 미국 의회가 유태인 연합체한테 줘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 나는 이해됐다. 11번.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하되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기보다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뭐 건설업협회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엄밀하게 보면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같은 느낌인 겁니다. 거의 협회장이에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2%라는 이야기를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요. 자, 그러면 미국은 현재 금리가 2%라는 수준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냐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FOMC가 이야기하는 2% 물가 상승률에 맞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당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0.25%의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죠. 미국 정부의 뭐다? 실질적인 금리 인상 종결선언과 같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보느냐? 왜 종결선언과 같다고 보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문, 여러분들께 아까 보여드렸던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문서 있잖아요. 문서. 그 문서를 보면 이 전문을 보면 금리 인상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했느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번 연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아빠가 이번 어린이날에 네가 성적이 많이 올라갔지만 성적도 올라간 것도 잘했지만 친구들 아빠는 네가 너희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그리고 너희 반에서 다른 친구들이 안 놀려고 하는 친구, 그 친구를 생일날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 친구 생일날 초대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 그것이 아빠는 너무 네 성적 올라가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 네가. 그래 가면서,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 네가 지난번에 아빠한테 거짓말했다고 해서,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내리지는 않겠다. 용돈을 깎지는 않겠다.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빠는 너의 용돈을 깎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롬 파월 회장 이야기는 그거예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발언도 아니죠. 사람들은 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이 발언을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생각하냐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금리를 올리기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건 시기상조라는 발언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말로 착각해서 들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계속 몇 번을 읽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단어도 금리를 인상하겠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 전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무진장 많이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했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 인하하지 않겠다. 시기상조다. 금리 인하는. 자, 거기에는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관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콜라병이, 이렇게 콜라에 콜라가 이렇게 있는데 콜라가 절반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비관론자의 눈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말이 하고 콜라가 절반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론자의 입장에서는 콜라가 절반이나 남았네.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법은 뭐라고 썼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자꾸 이야기하지 말란 얘기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래가면서 내가 이번에 금리를 올린 이유가 5%에서 5.14%까지 우리가 앞으로 금리 밴드를 타겟 레인지로 계속 올릴 건데 타겟 레인지에 이미 도달했어요. 네. 자, 잘 보세요. 아까 그 번역 그거 한 거잖아요. 자, 금리를 5%에서 5.25%까지 이제 올리는데 그것이 뭐다? 페더럴. 미국 연방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무슨 레인지예요? 타겟 레인지예요. 즉 0%에서부터 계속 금리를 올려서 5%까지 왔어요. 5.0에서부터 계산하면 5.25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번만 더 올리면 0.25, 한 번만 더 올리면 5.25. 일부 주는 이미 벌써 5.25죠. 0.25에서부터 올렸으니까. 자, 그래서 위원회는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목표로? 이것을 목표로. 2%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삼성전자의 목표 수익률은, 목표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근데 5만 원에 도달됐어.
그랬더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에 도달돼서 그랬더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자꾸 목표 주가가 바뀌어요. 도달이 되면. 자,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CPI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CPI 지수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하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양적 완화할 때. 그래서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의 중심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8.3, 8.6 매월 발표할 때마다 이게 이제 7월 달에 발표한 걸 겁니다. 6월 달 거에는 9.1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이게 이제 10%대에 도달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그래서 지난달 4월 달에 발표된 3월 달의 물가지표입니다, 이게. 4월 달에 발표한 3월 거의 CPI 지수입니다. 이 퍼센트는 무슨 퍼센트냐? 작년도 2022년도 3월 달에 비해서 2023년도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나 더 증가했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교해 봤더니 5%나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 원하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매월 발표하는 CPI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에 가 있는, 0 아래로 깨지는 거. 그 정도 수준까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라고 거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거의 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제롬 파월 의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CPI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나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FOMC도. 그래서 금리를 0%에서부터 계속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CPI 지수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전히 CPI 지수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둔화되기 시작했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때 새로운 두 번째 명분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CPI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뭐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CPI 지수를 쳐 올릴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인 미국인들의 지갑. 이게 CPI 지수를 쳐 올리는 힘이거든요, 사실. 지갑이 돈이 넘쳐나. 왜? 실업률이 3.7%밖에 안 돼. 3.7%라는 실업률은 어떤 실업률이라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닌 다음에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나 좀 쉬고 싶어.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잠깐 쉬고 싶어. 여행이나 갔다 올까 우리? 네. 직장 A라는 직장 쉬었고 이제 B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간 시간이 남네.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갖고 좀 잠깐 한두 달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발적.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 이건 비자발적이에요. 근데 잠깐이지만 본인의 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게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5%, 즉 20명 중에 1명 정도는 통계적으로 자발적 실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면 4명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은
지금처럼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이직할 때라든가 벌만큼 벌었으니까 잠깐 한두 달 쉬고 싶다든가 요런 비자발적 실업, 그냥 자발적 실업, 내가 쉬고 싶어 쉬는 사람들. 그래서 5% 미만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입니다. 사실. 실업률이 5%라는 것은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돼요. 자,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은 CPI 지수가 3개월 연속 떨어지니까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FRB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금리를 올렸던 이유.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거다. 맞는 얘기였어요. 3개월 연속 하락해 CPI 지수가.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사라져. 그러니까 두 번째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언제든지 촉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된다는 거죠. 불은 줄어들고 있는데.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많다고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를 갖다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CPI 지수도 오고 대기업들, 요즘 대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페이스북,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10,000명씩, 5,000명씩, 7,000명씩 대량 해고를 시작했어요. 소위 연봉이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억에서 7억 사이가 받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아주 IT 기업의 전문 인력들이 대규모 감원을 시작했다고요. 반면에 식당에서 서비스업으로 한 달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3개월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 업종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실업률은 거의 제자리예요. 3.7. 그렇지만 진짜 알짜배기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고 임시 서비스 일자리만 늘어나서 실업률이 3.7로 유지되는 거지. 그것을 제롬 파월 의장도 알고 다 알죠. 결정적으로 그것을 바꿔놓은 게 뭐냐.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니까 은행이 파산하니까 그것도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는 게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는 기업들이 임금이 올라가다가 멈칫한 거죠. 그리고 긴축 경제를 쓰게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였던 인플레이션의 CPI 지수의 상승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된다는 명분이 사라지니까 두 번째 이유였던 실업률이 안 줄어든다. 좀 실업률이 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3.7에서 4%까지. 제롬 파월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4% 실업률을 목표로 한다. 지난번에.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이 불씨가 사라지는 거다. 자, 근데 실업률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감원해가면서 살살살살. 두 번째 이유가 사라져요. 금리를 쳐 올려야 되는. 5% 전후에서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도 사라지고 두 번째 이유도 사라졌어. 9번째 CPI 지수 하락하고 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실업률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 천천히. 실질적인 이 우량한 일자리들이. 그 두 번째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는 핑계가 뭐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바로 2%의 물가 상승률을 뭐를 목표로? 타겟 레인지로. 금리를 쳐 올렸는데 금리를 쳐 올린 이유가 뭐냐? 2% 물가를 물가 상승률이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의 실질적으로 이게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 CPI 지수가 떨어진다거나
올랐다는 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 고용률 아닙니다. 실업률 증가 아닙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2% 물가 상승률을 제시해요. 자, 여기에 묘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의 말대로 타겟 레인지에 이미 도달됐습니다. 5%와 5.14라는 타겟 레인지에 도달됐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에는 불가능해 이제. 목표에 도달했어요. 다만 뭐가 도달되지 않았느냐. 금리를 올린 이 목적 2%의 물가 상승률이 도달할 때까지. 물가 상승률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자, 의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의사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막 열이 막 올라가. 40도까지 올라가. 항생제를 써야죠. 항생제를 썼어요. 열이 떨어져. 열이 막 49도, 39도, 40도에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38.5, 38.3, 38.2, 37.7, 37.1, 36.5. 완전 이제 정상에까지 떨어졌어. 그런데도 다음날 의사분이 오셔서 항생제를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애 열이 떨어졌는데 왜 자꾸 항생제를 투입하십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은 떨어졌지만 몸속에 여전히 완전히 컨디션이 여전히 염증균이라든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피 검사를 해보니까 각종 지수가 안 좋습니다. 지표가 안 좋습니다. 여전히 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이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투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게 아까 바로 고용지표죠. 그렇죠?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백혈구. 네. 여전히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거죠. 몸에서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실업률이 4%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근원을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금리를 자꾸 올리는 것처럼 항생제를 5% 계속 5%까지 높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근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더니 왜 자꾸 항생제 또 투여하느냐? 5%의 비율로 또 투여하느냐 물어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2%라는 거지.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물가 상승률이.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몸으로 따진다면은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산소 포화도라든가. 산소 포화도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뭐라 해야 될까? 네. 그 뭐 이렇게 각종 뭐 염증 수치나 아니면 이 몸의 정상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저기가 2%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가대표급 수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추성훈이나 혹은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현역 출신 금메달 따는 사람, 유도 선수나 이 정도 사람이 갖고 있는 체력 수준이 2%인 겁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보고서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다? 나는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어떻다?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CPI 지수를 봤을 때는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 거고 실업률 지표를 봤을 때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혹은 동결시켜야 되는 거고 언제 6월달, 7월달 이럴 때는 최소한 금리를 동결시켜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리 동결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다? 하시면 11번. 제롬 파월 의장의 화법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는 뭐다? 금리 뭐는 생각하고 있다? 금리 동결은 생각하고 있다. 0%.
그러나 금리 인하는 그렇지만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도 그래서 6월달, 7월달에는 금리 동결도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금리 인하는 없어. 금리 인하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어. 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 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계속 싸울 거야. 그런데 금리 인상도 안 하는 거지. 그런 말도 없어. 그냥 금리 그러니까 동결인 겁니다. 그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롬 파월 의장은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남자죠. 저처럼 나 오늘 일하고 싶어. 그래서 회사에 잠깐 나갔다 올게. 집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보, 나도 집에서 당신하고 저녁 먹고 있고 싶은데 회사에서 나한테 오늘 방송을 좀 해줬으면 하네. 어린이날. 누구는 그러면 당신 말고 딴 사람 없어? 야, 딴 사람 누가 있겠니 나 말고. 다른 분들은 애들도 있지, 어린이도 있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손자들 어린이날 봐야지. 그리고 회사에서 나만큼 인지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오죽하면 응? 나한테 이렇게 부탁했겠냐? 이제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혼자. 사실은 나도 일하기 싫어. 근데 회사에서 나한테 시키니까 해야 돼. 당신이 이해해줘.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 저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드디어 내가 집에서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집에서 해방되는구나. 네. 3일 연휴 동안 계속 붙어 있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집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셋이 같이 먹으려고 하면 아니 감사하긴 한데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시간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8시 방송이지만 집에서 5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와서 잠깐 저만의 시간, 나만의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1시간 동안 잠깐 쉬어가면서 이제 2-3시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하고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하죠.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제가 보기엔 딱 그런 발언이에요. 공전의 양면 같은 발언이고 본인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어. 금리는 다음에 동결해야.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야. 왜? 유태인들이 눈 뜨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하는 없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 금리 인상 발언 얘기 인하 금리 동결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핑계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 금리를 앞으로 인상이 없다. 미국은 금리 동결이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달러 가치가 폭락 나옵니다. 아니 더 이상 금리를 안 높여주는데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동결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 금리 동결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달러 인덱스 가치가 폭락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금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국민은행에다 1억을 맡기면 돈을 맡긴 돈에 대한 대가죠.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가 뭡니까? 급여죠. 월급.
자, 그런데 은행에 돈을 1억을 맡기면 그 은행에 1억을 맡긴 대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금리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미국이. FRB 입장에서는 야, 네가 달러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원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는데 달러를 선택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금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달러라는 게 뭐냐면 달러로 표시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공채를 갖고 있으면 내가 금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거죠. 0%에서 5%까지 올라왔잖아요. 10번 올려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어제의 발언은 무슨 발언이냐?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금리 인하는 없다. 왜? 첫 번째 이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계속 올려야 돼. 두 번째 이유, 실업률 때문에 계속 올려야 돼. 세 번째 이유, 될라니까 없어. 얘들이 정당성이 사라졌어. 야, CPI 지수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왜 금리 올려? 할 얘기가 없어. 야, 실업률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 계속 감원하고 있고. 근데 금리 왜 쳐올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로 갖다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갈 때까지 옛날로 복원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금리를 계속 금리를 목표로 한다. 근데 목표로 하는데 이미 그 금리의 목표에 도달됐어. 5%. 앞으로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금리 5% 이미 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 떨어질 때까지 리턴 인플레이션 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6월 14일까지. 7월 26일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금리로 기준금리 앞으로 올릴 수 있느냐? 무슨 수로 올려요? 기준금리 올렸더니 이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내경색,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뇌경색이 나왔잖아요. 돈줄을 꽉 쥐기 시작했더니 동맥경화가 발생해가면서 뇌경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 새끼도 공부 안 해? 네가 지금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동생하고 같이 어디 에버랜드 가고 영화 보러 갈 그런 나이니? 너 인마 지금 고3이야, 고3.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고. 근데 네가 네 동생들하고 지금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럴 나이야? 엄청 혼났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공황장애가 생겼어. 아빠만 봐도 덜덜덜덜 떨어. 공부가 안 돼. 그렇죠.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애가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칭찬도 못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왔네, 몇 년 만에. 근데 신입사원이 아침부터 주식을 하고 있는 거야. 9시가 땡 되면 애가 사라져. 화장실에서 한 30분, 40분 동안 화장실에 있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애가 없어. 화장실에 가. 9시만 땡 되면. 화장실 가서 주식하고 있는 거죠. 핸드폰 봐가면서. 비트코인 하고. 자, 그래서 불러다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나가버려. 왜? 우리 회사 말고도 요즘 애들은 스펙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 입사할 정도면 다른 회사도 이미 다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한 달 때려치고 그냥 나가버려. 그 다음에도 또 그래. 혼내지도 못, 과장님들이나 이제 부장님들 입장에서,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방치했다가는 그 뒤로 오는 놈들 다 저런 모양 걸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전전긍긍하는 거겠죠? 뇌경색을 일으킬 판이야. 부서가. 팀 전체가, 그래서 중간에서 끼어있는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뇌경색을 일으킬 판이라고요, 요즘. 직장에서 팀 조직의 그게 뇌경색이죠.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주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어제 FOMC의 발언은 사실은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발언이에요. 대신 그것을 곱씹으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버리겠다는 거죠. 덕분에 여러분하고 저는 시간을 벌었어요.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어떤 시간을 벌인 거냐? 앞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갈지 혹은 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5%지만 앞으로 다시 이 CPI 지수가 다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CPI 지수가 5에서 5.2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겠죠. 현재 우리는 그런 알기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CPI 지수가 왕창 올라간다거나 0.3, 0.5 이상 혹은 실업률이 갑자기 3.2, 3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6월 14일 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7월 달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근데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거의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누워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금리 논쟁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금리 논쟁이 사라질 때 다른 이슈가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비슷한 이슈라든가 혹은 사우디와 중동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대만 이슈, 대만 전쟁 이슈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빈자리를 메꾸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과 저하고는 다행인 거는 당장은 대만 전쟁 이슈가 나오는 거는 한국 증시의 호재입니다. 한국 증시에 대만 전쟁 이슈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호재예요.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철강,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롬 파월 의장의 저 발언은 사실 금리 종결을 선언한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굳이 달러 인덱스가 굳이 미국에서 달러 돈을 기대해 가면서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나라보다 유럽처럼 미국보다 금리 수준은 낮지만 0.25라도 더 올려주는 나라 쪽으로 돈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신고점 나아가면서 무너질 줄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는데 쉽게 안 무너져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신고점 돌파 계속 나왔다가 지금 2차 전지랑 비슷하죠. 덜컹덜컹 하는 거지. 근데 또 한 나라는 덜컹 하는데 또 한 나라는 다시 또 잘 버티네요. 유럽은 신고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애플 같은 주식들이 실적이 좀 빠져도 버텨내는 겁니다. 어제 미국처럼. 최근에 이제 인텔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애플 실적 발표했는데 약간 떨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애플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매출액 증가가 마이너스 15% 정도 줄어들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거의 뭐 1%에서 2% 선상에서 어제 그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죠. 5% 정도 줄어들 줄 알았더니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자, 시장 전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많은 분들이 시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리 발표하고 나서 사실 당장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참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 금리 올릴 것은 다 알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달러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말은 자꾸 뭐 2% 멀토당도 않은 인플레이션 2% 핑계를 대고 있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를 금리를 지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 앞으로. 이 정도 상태라면.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잖아. 금리를 유지시키는 올린 다음에 유지시킬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2% 도달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금리 못 올리진 않겠지만 지켜보겠다. 내리진 못하겠다. 한마디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해줬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공채 가격이 망가지는 겁니다. 미국 국공채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한전제처럼 만약에 10조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9조 원밖에 조달이 안 됐어요. 안 팔렸던 거죠,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갚을 돈이 통장에 비는 거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롬 파월 의장을 곡간지기로 앉혀놓고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코로나 극복하라고 8조 7,550억. 한국 돈으로 1경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받았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국채권을 받은 거잖아요. 야, 내가 돈 찍어서 빌려줄게. 빌려줬어. 달러를. 그게 양적 완화죠. 그리고 그 담보 물건으로 미국 국공채를 받았잖아요. 누가? FRB가.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공채 가격을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그렇죠? 안 사요. 잘못하면 이게 휴지 조각 된다고요. 일경이라는 돈이. 껍데기만 들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의 목표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겠지. 자,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어제입니다. 금리를 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빠져요. 금리를 쳐 올렸죠, 미국이 어제. 그런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최근 최저로 떨어집니다. 3.4까지. 금리 인상 발표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 자, 그리고 앞으로 금리, 그러니까 인하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오늘은 좀 올라왔네요. 3.82. 5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30년물 채권 국공채 이자율 3.75. 4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 회복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지금 시장 이자율은 금리를 미국이 앞으로 올리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리는 쪽에 계속 베팅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채권 가격입니다. 얘가 채권 수익률이에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A점에서
B점에 있었던, 즉 5%에 있었던 채권 수익률 2년물짜리가 지금 4 아래로 3.8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졌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다시요. 얘가 미국의 국공채 채권 가격이고, 얘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볼게요. R, 무위험 수익률. 여기는 채권 가격, P. 자,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채권 수익률이 여기 A 지점에 있었어요. 일단 B 지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누가?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이자율이 여기에서 B 지점 5% 있었어요. 여기 5%. 그랬다가 얘가 지금 3%, 3.8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때의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5%였을 때는 채권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요. 근데 지금 3.8로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10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국공채 수익 채권 가격을 대략 한 6% 정도, 10% 정도 갖고 있다고 보면 국민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한 90조 갖고 있죠. 90조 갖고 있는데 그 90조가 5% 수익이 더 낮다고 봐요. 4조 원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죠. 반면에 달러로 표시됐던 건데 원화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6개월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10몇 % 손실이에요. 원달러 환율로, 달러 인덱스로 보면. 달러 인덱스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114였잖아요. 115였는데 지금은 101밖에 안 되잖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거꾸로.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3%. 미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순간, CPI 지수가 3개월 연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귀신같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떨어지는 세력들이 베팅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이 100이 깨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한쪽을 얻는 게 있으면 한쪽을 잃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셨죠? 채권 가격은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은 올라갔어. 미국의 채권 가격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한 거지. 우리나라 원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내리자니 달러 인덱스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반면에 금리를 올리자니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경기 일으키는 놈들이 나타나고 신입사원들이 도망가고 혼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동안에는 미국 정부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온갖 몸부림을 다 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달러 가치로 표시된 국공채 수익률, 국공채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가면서 경기 침체도 막아보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좀 유도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2%에 왜 집착할까?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가 돌파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성장의 한계치가 2%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떨어지면 물가 상승이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하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2% 아래로 떨어뜨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올라가게도 안 되고 2%에 묶어놓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진정한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시간 벌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떤 시간 벌기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CPI 지수도 떨어지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를 조금 살려야 되는데 그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실물 경기는 실제 어떻게 된 거예요? 침체가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실물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물 경기는 꺾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거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금리를 동결시키겠다. 올리겠다는 말도 없어요. 올렸더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사태가 나고 내렸더니 동결한다고 말하면 다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금리 그 다음은 수수는 금리 인하인데 채권 가격 달러 가치가 폭락 나가면서 나중에 국공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입찰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은 미국이지만 유통시장은 채권이 움직이는 주식처럼 그 유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매매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사주겠냐는 거죠. 안 사주죠. 빈살만 왕자도 안 사주겠지. 갖고 있던 국공채도 때려버리겠지 거꾸로. 딜레마인 거죠. 왜? 본인이 쥐고 있는 것은 다 이거밖에 없는데. 8조 7,500억 1경이라는 돈을 미국 정부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미국 채권을 대상으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테이퍼링이 휴지 조각이 돼서 오면 안 되잖아. 자, 미국 FRB의 고민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고민은 사실은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는 민간인이고 금리 채권 화폐 발행권, 금리 인상권을 갖고 있는데 제닛 재무부 옐런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중국과도 경쟁해야 되지. 독일 놈들하고도 경쟁해야지. 프랑스 놈들도 해야지. 앞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로 해서 부국강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가 공조관계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 금리는 인상은 없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금리 종결선언이다. 인상. 이번 연도에 끽해봐야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지 않는 이상 0.25%가 6월달, 7월달 그냥 거의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 올리고 끝날 것 같고 동결은 8월달, 9월달까지도 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은 할만하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베팅해야 될까? 이유만 명쾌해지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잘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그것만 딱 정리되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 종목이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긴 살 것 같은데 기아차, 현대가 옛날보다 매력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와 이런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 어떻게 본다면 이런 회사가
달러 영향을 받나요? 안 받죠, 별로. 당장은. 그래 가면서 즉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돈, 환율의 영향을 받느냐? 별로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이버, 카카오. 그래 가면서 성장성이 탁월하지는 않지만 안정성은 담보가 되고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게. 그렇죠? 성장성은 없어졌어요, 사실.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수익성은 제자리예요. 영업이익. 자, 그러면 이런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둔화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매출액 늘어나는 거고. 다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지. 1조 3천억 벌던 거 그냥 1조 3천억. 1조 3천억에서 갑자기 2조 원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맛은 없고 1조 4천억. 월급은 똑같은 거지 뭐. 그렇죠? 성장을 하고 있어. 매출액은 늘어. 수익성은 제자리야. 어떻게 보면 악화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 은행이자 성장성보다. 그전에는 낙폭과대로서의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매력들이 자동차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 혹은 멀리 봤을 때는 금리 인하까지도 한번 가을 정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준비됐다. 종목을 들을 준비가 됐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야, 이 시점에서 무슨 네이버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 사야지 올라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금리 동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면 네이버가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로 남아있는 앞으로 이런 타이밍에서 네이버 같은 주식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최적의 매집 구간이다. 그리고 막상 금리 동결 선언이 나왔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거나 한참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해가면서. 지금 19만 6천 원인데 23만 원, 5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 이상도 가능해 보이고. 자, 이해되셨죠? 네, 나는 자, 이해됐다. 33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사계절님, 네. 여러분들끼리 잘 얘기하고 있었네요. 이분 누굽니까? 리은휘님? 리은호님?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야.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우왕좌왕해. 현대자동차가 잠깐 하루 올라가면 또 따라잡다가 또 물려. 2차전지가 잠깐 떨어졌다가 하루 올라가면 또 물려. 주식의 그런 수출 주도주들이 그동안 연속성이 있었거든요. 상승이. 이제는 수출 주도주들,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조선주,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이었죠. 이런 종목들이 연속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비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샀는데 올라왔어. 때려야 돼, 이제. 그동안 갖고 가면 수익이 났는데, 이제 바뀌어요.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매매 전략이 나오지를 못한다고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거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반면에 내수주 중심의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거꾸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 덜컹거려.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는 계속 기조 하락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조 상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덜컹거려.
그러면 추가 매수. 올라갔다가 또 덜컹거려. 그럼 또 추가 매수. 순간 치고 올라가. 3분의 1이나 절반 팔아. 덜컹거려. 5일선 깨져. 추가 매수. 이제는 그동안에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저런 종목군들이. 네이버 같은 게. 이제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이해를 하려면 아까 그 메커니즘. 금리 인상은 사실 어렵게 됐다. 앞으로 금리를 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금리는 거의 동결 수준이다. 언제까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금리 인상 없고. 그래서 앞으로 5, 6, 7 금리 동결 선언하고 인하 한번 나올 때까지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지금은 초창기니까 올라갔다 밀리고 카카오처럼 실적 아주 안 좋게 발표 나왔죠? 사람들은 팔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카카오 같은 거.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덜컹거릴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이 낼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는 저는 괜찮은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특히 카카오뱅크 실적도 아주 좋게 발표 나왔죠. 첫날 급등 나왔다가 어제 폭락 나왔죠. 저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 야, 이건 뭐 좋은 기회네.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사람들 무서워하겠지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종목, 네이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런 흐름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혹은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네, 어제 금요일날 바이오주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렸죠. 바이오주들도 들썩들썩거렸죠. 자, 그런데 바이오주들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지주사들도 괜찮아요. LG라든가. 야, 무슨 지주사가 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바이오주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주식이 있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주사 LG, SK 이런 지주사들의 성향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특히 잘 들으세요. 특히 지주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중소형 지주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소형 지주사는 게 좀 이상한데 한화 심지어 한화 우선주까지도 괜찮아 보여. 한화 우선주까지도 괜찮아 보여. 야, 올라갔다가 급락 나오지 않았느냐. 거래량이 움직여주기 시작. 그동안은 이런 발동이 안 걸렸었잖아요. 이런 주식. 발동이 이렇게 급등 나왔다 이렇게 발동이 걸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한화. 아주 타이밍적으로나 여러모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 급등 나오고 빠진 다음에 잠깐 올라갔다 지금 딱 여기인데요. 금리 동결 시대에서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는 시대. 거기에서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앞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사들이 돈을 잘 벌더라도 달러 돈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억지로 원달러 환율을 떠받들이지 않는 이상. 그랬을 때 기관들 입장에서 혹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하락을 피해서 한국 시장으로 도망오는 건데,
기왕이면 내수주를 사는 게 낫습니다. 수출주들보다. 그런데 내수주를 사긴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업종 같은 거는 어떻게 될지 사이즈도 너무 작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만만한 게 이런 지주사 형태. LG라든가 한화라든가 그리고 코롱 같은 특히 한화그룹 아주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방산이라든가 에너지 쪽에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특히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해가면서 잠수함까지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예.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채와 미국 미국 국공채 수익률과 저기의 관계, 미국 정부의 이자율의 FOMC 이자율의 관계, 그리고 그 이자율 속에서 나오는 원달러 인덱스의 관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부채 한도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불거진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이 안 돼서 행정 디폴트죠.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산안 심의 통과가 지연돼서 공무원들 어떤 뭐 복지 이런 거가 어르신들 뭐 복지에 되게 줄어들어야 된다든가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게 부채 한도 증액이라는 게. 그거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면은 미국 국공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등 나와야죠. 국채 가격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근데 거꾸로 지금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도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거는 거. 시장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아까도 봤다시피 10년물 4아래로 완전히 내려왔고 2년물도 내려왔고. 자, 그 얘기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바마 때도 있었고 조지 부시 때도 있었고 근데 주가가 별로 처음에만 덜컹거렸지 지금은 이제 다들 그게 뭔지 알고 있죠. 당시에는 나라 망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야, 얘 주식 이거밖에 안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요일날 미국 빠진 거에 비해서. 그리고 야, 미국 시장도 빠지기 시작하는데 무슨 주식 시장이 어제도 빠지고 전날도 빠졌는데 미국이 뭐 무슨 주식이 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미국 애들 입장인 겁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로 인한 돈이 탈출하는 흐름인 거지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금리를 안 내려서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미국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수습하고 주식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미국은. 근데 지금은 미국을 달러 돈으로 갖고 있느냐, 즉 달러로 표시된 채권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하는 거는 좋은 환경이에요. 금리 인상을 못 하니까. 근데 기왕이면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보다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 기왕이면 한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나 미국 달러가 아닌 독일이나 유럽 다른 형태의 주식을 갖고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는 이미 형성이 됐어요. 몇 개월간.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어렵다고 이미 다들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그런 차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 자동차주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2차전지 이런 수출 주도주 종목인데 달러 돈으로 받아서 원화로 환산하니까 옛날보다 마진율이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못할 거라고 보고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 가면서. 그랬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사줄 거냐. 옛날에는 한 100만 주씩 사줬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사지는 않을 것 같아. 반면에 삼성전자 2차전지 마찬가지일 것 같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그나마 가격 매력이라도 있지 하이닉스는. 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안의 주식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달러 약세에 베팅이 돼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주도주인 현대차 기아차는 아니어가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겸비된 기아차 이 네이버라든가 가격 매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원화로 표시된 주식을 사야 되는 거니까. 개인들이 산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지. 그래서 차트적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네이버 그리고 아까 봤지만 LG 지주사 LG 이런 주식들이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놈들이 벌써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집을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저 박한샘은 2차 전지 주식 선물을 어떻게 했다? 30만 원에서부터 계속 매도 때리고 있다. 때리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때리고 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때리고 또 수익 실현하고 올라와서 또 때렸죠. 어제 또 수익 실현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엊그저께. 지난주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 기억나시죠? 아침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할 때 아침에 또 밀리길래 수익 실현 말씀드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저의 관점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올라온 거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올라와서 못 먹었어 바닥에서? 걱정하지 마. 최고점이 잘 때려서 주식 선물 매도로 공매도 때려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국내 증시 사실 5월달, 6월달 국내 증시 지수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지금 못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도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코스닥 시장 종목은 있다.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는 까먹는 타이밍이다.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서 900포인트 넘었을 때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선물 2차 전지로 계속 매도 때려 먹는 가면서 느낀 점은 이제 레버리지는 끝났다. 코스닥. 인버스다. 그래서 주식선물 그렇지만 우리는 인버스 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2차 전지 끝난 2차 전지 주식선물을 매도 때리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난리 났었죠.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 라이브로 3,300명이 아침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듣고 있는데 대놓고 에코프로 BM 주식을 때리라고 하니까 나는 공매도 때렸다 선언해버리니까 SG 사태 터져가지고 공매도 세력들 막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주식선물 매도가 공매도잖아요. 그게 저의 관점입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지수에 대한 관점이기도 해요. 2차 전지 때문에 사실 지수가 버벅거려요.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래쪽에 먹을 것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지수가 발목을 잡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가면서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9시 44분인데요. 코스닥 시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HPSP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먼저 올라왔다 조정받는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것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튕겨져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시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다시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급등 나왔다가 조정받았잖아요. 튕겨져 가죠.
알테오젠, 레고캠, 그리고 매드팩토 같은 거. 특히 차바이오텍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움직일 타이밍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 차바이오텍은 제가 지금 10몇 년째 매매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9,800원부터 매매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차바이오텍은 제가 9,800원에서부터 매매를 시작했잖아요. 당시에 2차전지, LNF,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차바이오텍 이렇게 메인 포커스 종목군들이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셀트리온은 제가 이때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차바이오텍 중심으로 계속 매매를 해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다 한번 싹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또 잡았다 먹고, 그리고 이때는 저는 이거는 안 했어요. 이때는 이제 거래소에 다른 종목을 했고, 지금은 요즘에 이제 셀트리온 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제 다시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면 네이버, 한화, LG, 그리고 차바이 요런 종목군들이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겠지만 돌려가면서 5월달, 6월달, 7월달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일방향으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덜컹덜컹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도 매매해가면서 기아차 현대차도 매매를 해가면서 이런 쪽에다 계속 박아놓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 굉장히 담백하게 진행이 됐네요. 특집 방송.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FOMC의 금리 인상, 실질적인 종결선언. 왜 종결선언인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꾸 작은 거에 집중하게 돼요. 종목은 정확한 분석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부터 참 멋있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종목으로 수익률을 내는 게 맞습니다. 종목은 분석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스탁옵션만 노리고 회사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 상장할 걸 바라고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미친 놈이니까 좀 이상한데 미친 놈이 돈으로 보상받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상장이죠. 스탁옵션. 100억짜리 회사가 1조 원 되기도 하고 시가죠. 30% 지분 갖고 있으면 3천억이네. 그렇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회사를 상장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가끔 한두 명씩 있기는 하지만 100명 중에. 나는 이 분야에서 1등이 돼야 되겠다. 뷰티 케어에서 1등이 돼야 되겠다. 치과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일에 미쳐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상장도 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JYP도 나오게 되고 SM도 나오게 되고 하이브도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돈으로 보상을 받은 게 바로 상장이죠. 내가 얘들 상장시켜야지 BTS 잘 해갖고 상장시켜서 떼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종목은 뭐냐? 정확한 시장의 어떤 큰 흐름, 어제처럼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많은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발표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부산물이에요. 상장해서 떼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5월 달에 오늘 금리 인상의 실질적 종결선언. 그랬을 때 앞으로 대장주는 누가 될 거냐? 수익률 게임은 의외로 현대차, 기아차보다 네이버가. 이런 종목군들이 LG나 한화, 특히 한화 같은 그룹들 앞으로 꽤 괜찮은 흐름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차바이오텍, CMG제약 이런 종목군들도
아주 바이오 종목군들도 앞으로 대약진이 예상돼요.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신고했잖아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난번에 절반밖에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사가지고 갖고 있어요. 절반은 안 팔았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안 팔아가지고 절반밖에 못 팔아서 그대로 올라오죠. SK그룹 바이오 종목군들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신규 상장하고 완전히 막 이렇게 몇 분의 1 매투 막 일어난 종목군들 이제 드디어 살 때 됐다. 쭉 올라왔죠? 절반밖에 안 팔았어요. 아직도 절반 남아있어. 추가 사진 못했어. 올라왔죠? 한 템포 이제 또 싸움들이 시작될 겁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나올 것 같아. 재미있는 일들이. 자, 오늘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박한샘의 야간 수업, 밤 10시 야간 수업 정상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쉴 행복한 게 보내십시오. 네,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기쁨 주고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사랑받고 그렇죠? 네, 여러분께 사랑받고 기쁨 주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집사람에게 사랑받고 참 감사한 인생이네요. 안팎으로 감사한 인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